유 원장 어딨어? 어딨냐고? 제발 내놓으라고 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아들의 고함. 분노와 두려움 속에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없어. 절대 못 줘.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분에 모시긴 둘째 아들은 엄마를 거칠게 밀치고 또 밀치는데 그 순간 엄마의 숨소리가 숨겨진 가족의 진실 그리고 피로 얼룩진 사건의 끝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유 원장을 둘러싼 피보다 진한 진실,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한 마지막 한마디. 이처럼 한 편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당신이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철컥, 철컥. 은행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개인 금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복녀가 떨리는 손으로 두터운 통장을 꺼냈죠. 50억 원. 50년간 전통시장에서 떡장사를 하며 모은 거액이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난달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혈압 180, 당뇨 위험 수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냉정한 진단이었죠. 복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세 자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오늘 집에 와줄 수 있냐?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인데. 대기업 과장인 장남 재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 꼭 와야 해. 아, 알겠습니다. 7시쯤 갈게요. 차남 재훈에게는 연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 실패 후 빚에 시달리던 재훈은 복녀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재훈아, 엄마다. 전화 안 받냐?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재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 있다. 바쁘긴 뭐가 바빠. 당장 와. 복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훈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죠. 막내딸 진아만은 달랐습니다. 간호사인 진아는 거의 매일 어머니를 돌봤거든요. 엄마, 지금 병원에서 나왔어요. 바로 갈게요. 고맙다, 진아야. 내 오빠들도 온다. 오후 7시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재미는 양복 차림으로 시계를 자꾸 보며 재우는 피곤한 얼굴로 어둡게, 진아는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죠. 앉아라, 다들. 복녀가 거실 탁자에 은행 서류들을 펼쳐놓자 세 자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서류다. 복녀의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나이도 많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한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재민이 당황했지만 내심으로는 서류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체 재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일단 30억을 너희 셋이서 나눠 가져라. 30억을? 재훈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자영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던 재훈에게는 상상도 못할 액수였거든요. 그래, 30억. 너희 셋이서 각각 10억씩 가져가라. 엄마, 정말이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기업 과장 월급으로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엄마가 갖고 있을 거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복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다. 다만 조건이 있어. 복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 엄마를 더 잘 챙겨야 한다. 특히 재민이와 재훈이, 너희들은 그동안 너무 뜸했어. 재민과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더 챙길게요. 재민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재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돈보다는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걱정스러웠거든요. 법적 절차를 거쳐 유산 증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민, 재훈, 진아 모두 각각 10억 원씩 받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그동안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재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 엄마. 요즘 프로젝트가 정말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던 재민이 대충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훈은 더 심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새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복녀에게는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진아야, 내 오빠들이 왜 이러는 것 같냐? 복녀가 설거지를 하던 진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마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진아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오빠들의 태도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가? 그런 거겠지. 하지만 복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는 계속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진아가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진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어쩔 뻔했냐. 복녀는 막내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날 밤 복녀는 잠자리에서 오랫동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돈을 받은 후 변해버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복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복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복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예전 같으면 재민이가 점심은 드셨는지 안부 전화를 걸어올 시간이었죠. 하지만 전화기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바쁜가 보다. 복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휴대폰을 들어 재민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보다는 업무적인 느낌이 더 강했죠. 일 없어.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아,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지금 정말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뚜뚜뚜. 재민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최소 10분은 통화했던 재민이었는데 이제는 3분도 안 되어 전화를 끊어버렸죠. 재훈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라는 소식만 카카오톡으로 간략하게 보내왔을 뿐이었죠. 지나오기 전까지 혼자 있어야겠구나. 복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석 명절.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추석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 일주일 전부터 재민이 연락해서
제수용품을 어떻게 준비할지, 언제 올지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추석 이틀 전이 되어서야 재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추석에는 처가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처가로? 갑자기 왜? 엄마,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요. 처가에서도 오라고 하고요. 복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모여서 차례를 지내던 가족이 처음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재호는 아예 연락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호는 받은 돈으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난 상태였죠. 추석 당일 아침, 복녀는 홀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정성껏 음식을 놓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여보, 우리 애들이 이럴 줄 몰랐어. 돈을 주니까 오히려 멀어지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아 왔어요. 진아가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이었죠. 진아야, 고맙다. 복녀는 딸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오빠들은 어디 갔어요? 재민이는 처가로 갔다고 하고 재훈이는 연락도 없어. 진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차례 지내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복녀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며 복녀는 진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아야, 엄마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주고도 버림받다니.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진아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오빠들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그럼 좋겠다. 하지만 복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그 돈 때문에 엄마를 챙기는 거 아니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저는 오빠들과 달라요. 진아의 진심 어린 대답에 복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진아가 돌아간 그날 밤, 복녀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사실 복녀는 50억 중에서 30억만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고 나머지 20억은 아직 자신이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머지 재산은. 복녀는 펜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아들들의 변한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내 마음은 마지막에 날 돌봐준 아이에게 가야지. 복녀는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머지 20억을 모두 진아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복녀는 혼자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재산 증여를 하신 걸로 아는데 또 다른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는 건가요? 네, 아직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언장입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머지 재산 20억 원 전부를 막내딸 이진아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놀라며 확인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나머지는 진아가 가져야 해요. 복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의 존재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돈을 준 후 변해버린 아들들에 대한 실망감과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진아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했죠. 내 결정이 맞는 건가? 복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은 복녀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들들이 이 유언장의 존재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혼이라면. 하지만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자식들이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복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유언장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를 말이죠. 복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지난주에 작성한 유언장을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20억을 모두 진아에게 주기로 한 그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아들들의 변한 모습을 보니 후회는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이런 걸 누가 믿겠어. 돈을 주니까 오히려 멀어지다니. 복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갑작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복녀는 혼자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사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이거 조작법이 좀 복잡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알려주세요. 복녀는 점원의 설명을 꼼꼼히 들으며 녹음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 구석, 잘 보이지 않는 화분 뒤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죠. 오늘은 10월 15일이다. 복녀는 조용히 녹음기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아, 네가 날 이렇게 버릴 줄 몰랐다. 매일매일 안부 전화하던 내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온다.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 엄마보다도?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아, 너는 더하다. 돈 받자마자 여행 가서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는데도 이러냐? 복녀는 잠시 멈춤을 두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 유언장을 고쳤다. 나머지 20억은 진아한테만 줄 거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드디어 재민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시계를 자꾸 보며 빨리 가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는 요즘 정말 바빠서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재미는 30분도 안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벌써 가냐? 저녁도 안 먹고? 다음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식사해요. 재민이 떠난 후 복녀는 다시 녹음기 앞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녹음. 재민이가 왔다 갔다. 30분만 있다가 갔어. 예전에는 와서 2~3시간은 있으면서 엄마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저녁도 먹었는데 복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유언장 바꾼 게 잘한 일인 것 같아. 이런 애들한테 더 줄 이유가 없지. 며칠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훈이에요. 재훈아, 어디 있니? 연락도 없이 어디 간 거야?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여행 중이에요. 돈 생긴 김에 좀 쉬고 있어요. 언제 들어와? 다음 주쯤. 그런데 엄마, 저 사업 하나 더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복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10억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엄마, 기회가 왔는데. 투자 좀 더 하면 큰 돈 벌 수 있대요. 엄마한테 아직 20억 있잖아요. 그 돈은 엄마가 아껴둘 돈이야. 엄마, 조금만. 5억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안 돼. 엄마는 더 줄 돈 없어. 복녀가 화를 내자 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저도 엄마 아들인데 형하고 똑같이 받을 권리 있지 않아요? 너희들은 이미 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누가 받는데요? 진아만 받는 거예요? 재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복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일 아니야. 재훈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재훈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나머지 돈을 누가 받냐고 따지더라. 혹시 내 유언장 이야기를 안 건 아니겠지? 복녀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재민이도 재훈이도 변했어. 돈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고 더 달라고만 해. 일주일 후 재민이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죠. 엄마, 혹시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궁금해서요. 재훈이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제가 서로 나머지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엄마,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재민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 대신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죠. 준비는 무슨 준비냐?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렇긴 하지만 진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죠. 재민이도 재훈이도 나머지 돈을 노리고 있어. 형제끼리 만나서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내가 유언장을 바꾼 걸 아는 건 아닐까?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내 자식들이지만 돈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특히 재훈이는 워낙 절실하니까. 복녀는 녹음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가져올 결과가 두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복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11월 20일 오후 11시 복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음이 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깊게 오지 않았거든요. 아들들의 변한 모습과 유언장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죠.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누구세요? 복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재훈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재훈아? 이 시간에 왜? 복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혼자 서 있었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돈이 꼭 필요해요. 재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또 돈 이야기냐? 이미 10억을 줬잖아. 엄마, 제발 5억만, 아니 3억만 빌려주세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돈은 엄마가 아껴둘 돈이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재민이었죠. 형 왔어? 복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재민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결연해 보였죠. 무슨 이야기? 나머지 20억 말이에요. 재민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 일 아니야. 복녀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저희도 알 권리 있잖아요. 혹시 진아한테만 다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재훈이 따져 묻었습니다. 그건 복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런 거네요. 재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되죠.
저희도 똑같은 자식인데 너희들은 이미 받았어. 더 달라고 하지 마. 복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유언장 어디 있어요? 재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라고? 유언장 말이에요. 분명히 써놨을 거 아니에요. 복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유언장 얘기를 알았을까요? 그런 건 없어. 엄마, 거짓말 마세요. 법무법인에서 확인했어요. 재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복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엄마, 유언장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재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안 돼. 그건 엄마 마음대로 할 일이야. 복녀가 거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민과 재훈이 앞을 막았죠. 엄마, 그 유언장 찢어버려요. 싫어. 절대 안 돼. 복녀가 몸부림쳤습니다. 엄마가 안 하면 저희가 찾을 거예요. 재민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복녀가 재민을 막으려 했지만 재훈이 복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나 놓으라고. 복녀가 재훈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재훈이 복녀를 세게 밀었습니다. 복녀는 뒤로 넘어지며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죠.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복녀가 쓰러졌습니다. 엄마! 재민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녀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형, 이거 어떻게 해?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침착하자. 재민은 복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끊어진 상태였죠. 죽었어. 형, 우리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생각해보자. 재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우리가 용의자가 될 거야. 그러면 유산은 어떻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사고로 만들어야 해. 재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꾸미는 거야.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정신없어? 우리 엄만데. 이미 죽었어. 되돌릴 수 없다고. 재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결국 두 형제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민과 재훈은 집안을 뒤져서 돈과 귀중품을 빼냈습니다.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창문을 열어두고 복녀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을 어지럽혔죠. 유언장은 어디 있을까? 재민이 서랍을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자. 무서워.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다. 재민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유언장을 찾아냈습니다. 이걸 없애버리면 끝이야. 재민이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복녀가 화분 뒤에 숨겨둔 녹음기의 존재를 말이죠. 엄마. 평소처럼 어머니를 찾아온 진아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왜 문을 안 잠그고? 진아가 거실로 들어서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복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119조 사람이 죽었어요. 강력계 형사 박도일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0년 차 베테랑 형사인 박도일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죠. 일단 강도 사건으로 보이는데 후배 형사가 말했습니다. 글쎄, 박도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현금이 없어진 것 같고 창문도 열려 있고 창문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그리고 이 진흙 발자국. 신발 사이즈가 2개야. 박도일이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소행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유족들 불러와. 박도일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진아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홀로 찾아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후 봉인이 풀린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죠. 강도가 뒤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 진아는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 옷들, 어머니가 아끼시던 한복이네. 진아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거실로 나와 화분들을 정리하게 되었죠. 이 화분들도 어머니가 정말 아끼셨는데 큰 화분을 옮기려다 뒤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아가 화분 뒤를 들여다보니 작은 녹음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가 녹음기를 왜? 진아는 호기심을 느끼며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늘은 10월 15일이다. 복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아는 깜짝 놀라며 볼륨을 높였죠. 재민아, 네가 날 이렇게 버릴 줄 몰랐다. 매일매일 안부 전화하던 내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온다.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이야기를 녹음해 두셨다니요.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 엄마보다도?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훈아, 너는 더하다. 돈 받자마자 여행 가서 연락도 안 하고. 진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서러워하셨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녹음기를 빨리 감아 다른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재민이가 왔다 갔다. 30분만 있다가 갔어. 예전에는 와서 2~3시간은 있으면서 엄마 이야기도 들어주고. 어머니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에 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유언장을 고쳤다. 나머지 20억은 진아한테만 줄 거다. 뭐라고? 진아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유언장을 고치셨다고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재훈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나머지 돈을 누가 받냐고 따지더라. 진아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 유언장 이야기를 안 건 아니겠지?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으며 진아는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더 들어보니 마지막 녹음이 나왔습니다. 재민이도 재훈이도 나머지 돈을 노리고 있어. 형제끼리 만나서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내 자식들이지만 돈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진아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빠들이 정말로 유언장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왔다면?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진아의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녹음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복녀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박도일 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형사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박도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녹음기예요. 진아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녹음기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집 화분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박도일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해 봤습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박도일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이거 중요한 증거네요. 형사님, 혹시 우리 오빠들이 진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오빠들을 의심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일단 이 녹음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 원장은 어떻게 됐나요?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강도가 훔쳐간 건지. 박도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하네요. 강도가 유 원장을 왜 가져가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상해요. 진아 씨, 혹시 형제분들이 어머니 돌아가신 날 어디 계셨는지 아십니까? 진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녹음기를 증거로 접수하고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진아는 큰오빠 재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녹음기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오빠 어머니 일로 힘들죠? 응.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직 실감이 안 나. 재민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니가 유 원장 쓰신 거 알고 계셨어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재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유 원장? 뭔 유 원장? 어머니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 원장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 어디 있는데? 재민의 목소리가 약간 변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경찰에서도 못 찾겠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저희 셋이 나머지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게 될 것 같아요. 재민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아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아는 확신했습니다. 오빠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진아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박도일 형사는 진아가 가져온 녹음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쌓인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박도일은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도가 유 원장만 골라서 가져간다고? 말이 안 되지. 후배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피해자 아들들 불러왔습니다. 그래, 따로따로 조사실로 데려와. 재민의 조사. 박도일은 먼저 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재민 씨, 어머니 돌아가신 날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재민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몇 시에 주무셨나요? 11시쯤. 아니, 12시쯤 잤을 거예요. 박도일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유 원장을 새로 쓰신 거 아셨습니까? 재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 원장이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머니가 법무법인에 몇 번 다녀오신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민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재훈의 조사. 이번에는 재훈의 차례였습니다. 재훈은 더욱 불안한 모습이었죠. 재훈 씨도 그날 밤 집에 계셨나요? 네, 집에 있었어요. 혼자요? 아니요, 친구들과. 아니, 혼자 있었어요. 재훈이 말을 바꿨습니다. 박도일은 이를 놓치지 않았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낮에는 친구들과 있었고 밤에는 혼자 있었어요. 재훈 씨, 어머니한테 돈 더 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하지만 어머니 녹음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녹음기요? 재훈이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박도일은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을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진흙 발자국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신발 사이즈였고 모두 남성용이었죠. 이 발자국들 사이즈가 280과 275네. 박도일은 재민과 재훈의 신발 사이즈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죠. 그리고 이 지문. 현관문 비밀번호 버튼에서 나온 지문을 분석한 결과 복녀와 진아의 지문 외에 다른 지문 2개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박도일은 복녀가 다녔던 법무법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복녀 씨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쯤 오셔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나머지 재산 20억을 막내딸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다른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아들분들이 와서 문의하신 적은 있어요. 뭐라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문의였지만 유언장 존재 여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박도일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재민과 재훈은 어머니의 49제를 준비하며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재민이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자주 찾아뵈었다면서요? 네. 매일 안부 전화드렸어요. 재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성대하게 모셔드려야죠. 하지만 진아는 오빠들의 이런 모습이 역겹기만 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박도일은 복녀의 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거실 소파 틈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의 일부였죠. 이거 유언장 조각이네. 종이에는 이진아에게 상속한다는 글귀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가 유언장을 찢어서 가져갔다? 말이 안 되지. 박도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가족 내부에 있다고 말이죠. 형제는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 들킬까봐 무서워. 진정해. 증거만 없으면 괜찮아. 하지만 경찰이 계속 조사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녹음기. 녹음기에는 살인 장면이 녹음된 게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재민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박도일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진아는 오빠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께 소홀했던 오빠들이 갑자기 효자 행세를 하는 것도 이상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불안해하는 모습도 수상했죠. 어머니,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진아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박도일 형사의 수사망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박도일 형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발자국, 지문, 유언장 조각, 그리고 법무법인에서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거든요. 이재민, 이재훈 긴급 체포하자. 박도일이 후배 형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재민의 집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재민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이재민 씨, 어머니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재민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며 연행되었죠. 재훈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기가 무서워서 며칠째 밖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재훈 씨죠? 어머니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안 죽였어요. 정말 안 죽였다고요. 재훈이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민과 재훈은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도일은 먼저 재민을 불렀죠. 재민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증거가 모두 나왔어요. 박도일이 증거 서류들을 재민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현장의 발자국, 지문, 그리고 찢어진 유언장 조각까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정말 법무법인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당신들이 유언장 문의를 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재민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마침내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엄마를 찾아간 건 맞아요. 유언장 때문에.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설득하러 간 거였어요. 설득이요? 엄마가 유언장을 고치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머지 20억을 진아한테만 다 준다고. 박도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찢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거부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훈이가 흥분해서 엄마를 밀쳤어요. 저도 말리려고 했는데, 재민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그냥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재훈의 절규. 다른 조사실에서 재훈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실수였어요.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재훈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왜 강도로 위장했습니까? 형이 그러자고 했어요. 이대로 신고하면 우리가 용의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현장을 조작한 거군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달 후, 재민과 재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죠. 검찰이 복녀의 유언장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이복녀 씨는 나머지 재산 20억 원 전부를 막내딸 이진아 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언장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희는 정말 엄마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돈 앞에서 그만. 재민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린 게 평생 후회될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민은 존속살해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재훈은 존속살해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재훈이 직접적인 가해자였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엄마 품이 그리울 뿐인데. 법정 구석에 앉아있던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민과 재훈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죽인 두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철창뿐이었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50억 유산을 둘러싼 모자, 비극. 효자로 알려진 아들들, 알고 보니 살인자.
돈이 만든 가족의 파멸.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한 박도일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야. 정말 돈이 무섭네요. 후배 형사가 말했습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무서운 거지. 박도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결국 가족을 파괴한 셈이야. 진아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20억이라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지만 진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엄마가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복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욕심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죠. 진실은 드러났지만 이미 깨져버린 가족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진아는 그동안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오빠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운영하셨던 떡집,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어. 진아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운영했던 전통시장의 작은 떡집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던 그곳은 먼지만 가득했죠. 사장님, 정말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물어봤습니다. 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진아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아는 유산으로 받은 20억 중 일부를 사용해 떡집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그대로 보존했죠. 가게 간판에는 복려떡방앗간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였죠. 진아야,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격려를 보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려떡 방앗간입니다. 진아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손님은 어머니와 친했던 할머니였죠. 아이고, 진아야. 복녀 언니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저기 사진에서 웃고 계시잖아요. 진아가 가게 한쪽에 걸린 복녀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아는 어머니가 생전에 적어두신 떡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어갔죠. 이 맛, 복녀 언니가 만든 것과 똑같네. 단골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라워요. 손맛이 닮아가는 것 같아서. 진아는 뿌듯한 마음으로 떡을 빚었습니다. 어머니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려떡 방앗간은 단순한 떡집이 아닌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이 되었죠. 진아야, 내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이랬어. 우리 같은 할망구들 상대해주고. 네,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복녀 언니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었지. 돈이 많으셨어도 절대 티 안 내시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아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변해버린 후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선량하게 사셨는지를 말이죠. 진아는 매일 가게를 열기 전에 어머니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할게요. 이것이 진아의 하루 시작 의식이었습니다. 가끔 오빠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했고, 재우는 깊은 후회에 빠져 지낸다고 했죠. 진아야, 오빠들한테 면회 가지 않을래? 지인이 물어보기도 했지만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진아에게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죠. 진아는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일들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떡을 나눠주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챙기는 일 말이죠. 진아야, 내가 정말 복녀 언니를 닮았구나. 그런가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마음씨가 똑같아. 따뜻하고 정이 많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아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아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왜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렸는지. 진아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요. 오빠들은 돈만 보고 엄마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엄마가 평생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 뭔지.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의 그 마음, 이제 제가 물려받을게요. 이 떡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엄마가 주셨던 따뜻함을 전해드릴게요. 밖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게 앞에 심어둔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죠. 엄마, 올해도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개나리요.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해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진아야, 오늘 떡 좀 싸줄래? 손자가 온다고 해서. 네, 할머니.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진아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복려떡 방앗간에는 오늘도 따뜻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아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복녀가 평생 꿈꿨던 따뜻한 세상을 딸 진아가 이어가고 있었죠. 그 따뜻함 속에서 복녀의 영혼도 편안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다 간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계속된다. 복려떡 방앗간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사랑과 진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녀와 진아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지켜주세요.